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캐나다,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여기 캐나다의 한 비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트루도 총리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말에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50일 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며 비웃었지만 트루도는 그 말에 분노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캐나다가 미국 대신 한국과 함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벤자민 아트우드입니다. 국제무역분쟁 중재 전문가로 25년 동안 활동했었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격렬한 무역 전쟁은 제 경력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인 사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던진 말들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캐나다는 50일 번째 주가 되어야 했다. 우리가 캐나다를 연간 2천억 달러 규모로 보조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캐나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국제무역회의장에 앉아 그의 연설을 듣고 있었을 때 회의실 내 캐나다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었죠.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목재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말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양국 관계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알던 북미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나고 있었어요. 트루도 총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캐나다 정치인들은 보통 미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곤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 트루도 총리는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는 싸울 것이다. 미국이 캐나다를 소유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이 말에 회의실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제 옆에 앉은 캐나다 무역부 관계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관세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캐나다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보복 무역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트루도 총리가 말한 보복 무역 조치라는 단어가 제 귀에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진정한 무역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경력 내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대해 말할 때 명백히 적대적이었어요. 협상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는 캐나다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 그가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이것은 국가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토론토 경제 포럼에서 연설할 때 저는 캐나다 기업인들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었어요. 그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에 맞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트루도 총리의 말이 다시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미국과의 옛 관계는 끝났다. 경제 통합과 안보 및 군사 협력에 기반했던 관계는 이제 끝났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북미 대륙의 평화와 번영은 두 국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기반했었어요. 이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죠. 캐나다 총리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그들의 전략에 놀랐어요. 트루도 총리는 경제 독립을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캐나다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캐나다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 그는 캐나다 내에서 자동차 제조 부품부터 캐나다 강철, 알루미늄, 중요 광물에 이르는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어요. 이것은 미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캐나다, 자유로운 캐나다, 영원한 캐나다를 위해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분석하기 시작했었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부 시장이 자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없이 번영할 수 있을까요? 트루도 총리의 프랑스와 영국 방문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고 그가 유럽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를 관찰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친구, 동맹국을 찾고 있다. 트루도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진정으로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경제 동맹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죠. 미국과의 안보 및 무역 관계를 광범위하게 재협상할 시기가 올 것이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캐나다는 더 이상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재정립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런던의 경제 포럼에서 발표할 때 저는 영국 기업인들이 북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매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캐나다의 위기가 유럽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미국의 무역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미국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트루도 총리가 한 말이지만 미국 내 많은 경제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깊이 통합되어 있어서 관세는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백악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무역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트루도 총리의 대답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싸울 것이다. 25년 동안 국제무역 분쟁을 중재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세나 무역 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 주권, 그리고 두 이웃 국가 사이의 깊은 관계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보고 싶어 하지만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캐나다, 자유로운 캐나다, 영원한 캐나다를 원하고 있었어요. 무역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북미 대륙의 지정학적 지형은 영원히 변했어요. 이제 저 벤자민 아트우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요. 미국과 캐나다는 200년 이상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국경을 넘나들고 있었고 수천 개의 기업들이 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나다 무역부 장관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수출의 75%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바로 캐나다의 딜레마였습니다.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약자로 남게 될 거예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해요. 점심시간에 저는 캐나다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희 가족은 3대에 걸쳐 이 공장에서 일해왔어요. 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역전쟁의 실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죠.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깊은 경제적 통합을 생각했어요. 양국 간의 공급망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미국으로 가고 그곳에서 조립된 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통합을 무너뜨리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캐나다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어요. 캐나다는 우리를 이용해왔어요.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무역 분쟁을 중재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종류의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죠. 다음 날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목록을 발표했어요. 철강, 알루미늄, 메이플 시럽, 위스키 등 다양한 품목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캐나다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북미 대륙의 오랜 동맹 관계가 깨졌고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으로서 이 무역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그들의 전략에 놀랐어요. 트루도 총리는 경제 독립을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설명했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캐나다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캐나다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 그는 캐나다 내에서 자동차 제조 부품부터 캐나다 강철, 알루미늄, 중요 광물에 이르는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어요. 이것은 미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캐나다, 자유로운 캐나다, 영원한 캐나다를 위해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 중 하나죠. 하지만 내부 시장이 자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없이 번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회의실에 앉아 트루도 총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트루도 총리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었죠.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들을 가리켰어요. 이 계획들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문서들을 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경제부 장관이 덧붙였어요. 아시아, 유럽, 남미, 미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캐나다의 경제는 오랫동안 미국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연결을 끊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트루도 총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강인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캐나다의 이 새로운 전략이 얼마나 대담한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역 전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오타와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이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함께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기념품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창문에는 새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한 캐나다, 자유로운 캐나다, 영원한 캐나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죠. 트루도 총리의 말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무역 전쟁이 단순한 경제적 충돌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트루도 총리의 프랑스와 영국 방문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었고 그가 유럽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를 관찰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친구, 동맹국을 찾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었죠. 저는 그가 진정으로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경제동맹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과의 안보 및 무역 관계를 광범위하게 재협상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어요. 캐나다는 더 이상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재정립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의 경제 포럼에서 발표했었어요. 그곳에서 영국 기업인들이 북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매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었죠. 그들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혹시 캐나다의 위기가 유럽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영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무역부 장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관계를 더 강화할 시간이 왔습니다. 런던의 회의실에서 저는 캐나다와 영국 대표들 사이에 오가는 열정적인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들은 농업부터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무역 협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다른 창문을 열면 됩니다. 캐나다 대표가 말했었죠. 그의 눈에는 확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특별한 문화적, 경제적 유대를 강조했었어요. 저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에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트루도 총리가 말했어요. 미국이 불확실한 파트너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역 전문가로서 저는 실제 무역 흐름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이 오랜 동맹국을 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깊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파리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북미와 유럽의 미래가 다시 그려지고 있구나.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말이 다시 제 귀에 울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세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25년간의 무역 전문가로서 저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벤자민, 당신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입니다. 캐나다 무역부 장관이 제게 말했었어요. 잘 지켜보세요. 이것은 교과서에 실릴 사건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다음 질문이 놓여 있었어요. 이 새로운 동맹들은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일반 시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계의 무역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미국의 무역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미국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트루도 총리가 한 말이었지만 미국 내 많은 경제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깊이 통합되어 있어서 관세는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백악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었죠. 이 무역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다시 제 귀에 울렸습니다.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트루도 총리의 대답도 생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싸울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계는 항상 특별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어되지 않은 국경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상무부의 한 고위 관리와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벤자민,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 나라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깊은 충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의 독립적인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캐나다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 관리가 물었어요. 저는 최근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었습니다. 캐나다 국기가 더 많은 창문에 걸려 있었고 캐나다 상품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 어느 때보다 강력했어요. 미국에 대한 분노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국가적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국가적 자부심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세대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무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미국과 캐나다 대표단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캐나다 대표는 새로운 수입 관세에 대한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나프타와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는 거의 즉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말이 나오자 방안의 캐나다인들은 명백히 화가 났어요.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 중 하나였고 두 나라는 함께 많은 국제 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캐나다가 안보 위협이라고 암시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캐나다 대표단의 리더인 마리 트럼블레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리? 저는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벤자민,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 외교 정책의 초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캐나다가 진정으로 새로운 국제관계의 지형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와도요. 특히 일본, 한국, 그리고 물론 중국과도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 시장에 너무 의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변화였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재구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DC의 한 작은 배서 오래된 친구인 제임스 윌슨을 만났어요. 그는 상원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왔습니다. 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그가 물었어요. 저는 제 맥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임스, 저는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변화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캐나다가 정말로 유럽과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루도 총리는 이미 시타, 캐나다 EU 무역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회 옵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러니하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결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 저녁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희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이미 손상되었어, 제임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에 덜 의존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포토맥 강변을 따라 산책했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NA페이타, 이 처음 체결되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희망과 낙관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북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었죠.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갔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끊김없는 대륙이었어요. 강과 산맥과 숲들이 정치적 경계를 무시한 채 뻗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자연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경계선은 단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죠. 하지만 그 경계선들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25년 동안 국제 무역 분쟁을 중재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세나 무역 적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 주권, 그리고 두 이웃 국가 사이의 깊은 관계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50일 번째주로 보고 싶어 했지만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캐나다, 자유로운 캐나다, 영원한 캐나다를 원했어요.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캐나다 국기 옆에 새로 걸린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구였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서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북미 대륙의 지정학적 지형은 영원히 변했어요. 이제 저 벤자민 아트우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저는 창가에 서서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25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 위기는
결국 더 강한 북미, 더 균형 잡힌 관계, 그리고 더 건강한 미래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무역전쟁의 경랑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항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아트우드는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브릭스턴 네이릴 박사는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해군력을 연구해 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해양안보연구소장으로서 한국 해군의 발전을 지켜봐 왔던 저에게 최근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해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해군은 북한의 위협에만 집중된 연안방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한국 해군 예하의 총병력은 약 69천 명 이상으로 이 중에서 해병대 소속의 28천 명 정도를 제외하면 해군이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약 41천 명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한국 해군이 가용할 수 있는 주요 함정 전력으로는 잠수함 21척, 구축함 13척, 호위함 17척 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부산 해군기지에서 본 한국 해군의 모습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은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점을 배우고 중국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국 해군의 전략은 주목할 만했어요. 2022년 제가 참관한 한국의 해상훈련은 그들의 실전적인 전투태세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박사님. 한국 해군의 고위 장교가 저에게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설계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2023년 말에 직접 방문했을 때 서울 근교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이 거대한 함정은 한국 해군력의 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기준 12천 통읍의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지 않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훨씬 큰 체급을 자랑했어요. 여기에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88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해궁 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홍상어 장거리 대잠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성 2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도산안 창호급 잠수함이었어요.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3,000통읍의 이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막강한 성능의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장보고산 배치 잠수함을 통해 잠수함의 크기를 더 키우고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은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최신 전력의 수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력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한국은 언제든 신규 함정을 찍어낼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한 수석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방문한 울산의 조선소는 그 규모와 효율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간 3척의 구축함을 신규로 생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절반인 1.5척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AD 현대중공업에서 최대 연간 5척 이상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언제든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컸어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러한 조선업 역량이 한국이 지역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역량은 인도 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었어요. 한국이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수량을 꾸준히 늘리고 구식 함정의 퇴역을 서두른다면 질과 양 모두에서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중국은 서해 일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브리핑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2024년 초 제가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서해 상공에서 바라본 중국의 불법 구조물은 분명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불법 구조물이나 인공섬을 기반으로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라 우긴 다음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남중국해에서 이미 검증된 이 전략이 이제 서해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의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해군을 제압할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전략 중 하나는 해상에서의 미사일 보급 전략이었습니다. 원래 해군 함정은 탑재한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귀향 후 정박하여 미사일 보급 절차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압도적인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제압하기 위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술교리는 한국 해군도 고려할 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박사님. 한국 해군의 고위 장교가 내게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설계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2023년 말에 직접 방문했을 때 서울 근교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이 거대한 함정을 보았습니다. 이 배는 한국 해군력의 새로운 상징이었어요. 거대한 조선소에 들어서자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엄청난 크기의 함정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번쩍이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무거운 장비들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처음 본 이 배의 크기에 압도되었어요.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기준 12천 통읍의 함정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하자면 만재 배수량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밀어내는 물의 무게를 말해요. 그리고 12,000톤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훨씬 큰 체급이었습니다. 미국의 배는 10,000톤을 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갑판 위를 걸어보니 발밑에서 약간의 진동이 느껴졌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배였지만 이미 그 안에는 많은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88개의 수직 발사관이었어요. 이 발사관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발사관에서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나요? 제가 안내하는 장교에게 물었어요. 해공 대공 미사일, 홍상어 장거리 대잠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성기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배는 정말 전천후 함정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는 배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위협, 바닷속에서 오는 위협, 땅에서 오는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안내받았어요. 조선소의 다른 구역에 있던 이 잠수함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3,000톤급의 이 잠수함은 6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막강한 성능의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을 통해 크기를 더 키우고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탑재할 예정입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잠수함 옆에 선이 그 크기가 실감났습니다. 검은 철제 외피는 깊은 바다에서의 임무를 상기시켰어요. 이 잠수함의 실내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은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의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결과 이 함정들의 기술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최신 전력의 수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력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조선소를 떠나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해군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최첨단 함정들의 수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산업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배를 보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더 많은 한국의 함정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늘은 맑았고 한국 해군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신규 함정을 찍어낼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한 수석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제가 방문한 울산의 조선소는 그 규모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바쁘게 오가며 일하고 있었죠.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건조대에는 여러 단계의 함정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골격만 있고 또 다른 것은 거의 완성된 상태였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춤을 추듯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미국은 연간 3척의 구축함을 신규로 생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절반인 1.5척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미국 해군력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AD 현대중공업에서 최대 연간 5척 이상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다시 말해 한국은 언제든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었죠. 제가 조선소를 둘러보며 놀라웠던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대형 강철판들이 컴퓨터 제어 기계에 의해 정확하게 절단되고 로봇 용접기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우리는 24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도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러한 조선업 역량이 한국이 지역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역량은 인도 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었어요. 한 고위 해군 장교가 제게 보여준 자료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특히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같은 첨단 함정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함정 건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한국 해군의 한 제독이 제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신 전투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점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함을 건조할 때 외국의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는 국제관계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함정 건조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울산 조선소의 한 작업장을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설계하고 만드는 함정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은 미국의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강점은 민간 선박 건조와의 시너지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선을 건조하는 기술과 경험이 군함 건조에도 적용되어 비용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장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 운반선과 같은 복잡한 선박을 건조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군함 건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한 임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조선소의 설계실을 방문했을 때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정교한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함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충돌 테스트, 파도에 대한 저항, 심지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까지 모든 것을 가상으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건조하기 전에 컴퓨터로 모든 것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요. 수석 설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수량을 꾸준히 늘리고 구식 함정의 퇴역을 서두른다면 질과 양 모두에서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조선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역량을 확인한 결과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역량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역 평화의 핵심 요소였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한 노련한 조선소 관리자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와 안보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 특별한 역량은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서해 일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브리핑에서 들은 말입니다. 2024년 초 저는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서해 상공에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분명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 왔어요. 먼저 불법 구조물이나 인공섬을 만들고 그 다음엔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남중국해에서 이미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뒀고 이제 서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해에서 보이는 중국의 행동은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저는 헬리콥터 창문 너머로 넓은 바다 위에 불규칙하게 세워진 여러 구조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등대나 어업시설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보다 훨씬 견고하고 목적이 의심스러운 구조물들이었어요. 이 구조물들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건가요? 저는 함께 비행 중이던 한국 해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업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역 통제와 감시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이런 구조물들은 단순히 영해 분쟁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더 넓은 해역을 통제하려 했고 이는 한국의 해양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의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해군을 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해상에서의 미사일 보급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해군 함정은 미사일을 모두 사용하면 항구로 돌아가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작전의 연속성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에서 직접 미사일을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전술은 특히 중국과 같이 수적 우위를 가진 적과의 교전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이 필요해요. 한국 해군 전략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해 상공에서 바라본 중국 구조물들을 떠올리며
한국이 직면한 위협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중국 해군은 매년 새로운 함정들을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한국 해군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한국 해군의 강점은 질적 우수성에 있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중국의 동급 함정들보다 우수했어요. 문제는 이런 최신 함정의 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실에서 저는 서해 일대의 해상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선박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물고기떼처럼 한국의 해역 경계선 주변을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중국 선박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해역 가까이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응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은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미일 3국 해군의 합동훈련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특히 중국의 해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혼자서 중국에 맞설 수 없습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한국 해군 고위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전략가들과의 토론에서 한국이 더 강력한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는 제 분석과도 일치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해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함정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감시 능력, 대잠수함 작전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했어요. 특히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구조물 설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또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회색지대 전략이란 전면전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세적 행동을 말합니다. 중국은 이런 전략을 통해 한국의 해양 이익을 점진적으로 침해하려 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모든 불법 활동을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정보장교가 설명했어요. 법적, 외교적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해상 순찰도 강화하고 있죠. 서해에서 진행 중인 이 조용한 대결은 국제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중요한 전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성공한다면 다음은 동해와 남해가 될 것이었어요. 한국 해군 참모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그들의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위협 평가와 함께 이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 고위 장교가 말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바라본 서해의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 점점이 보이던 중국의 불법 구조물들. 이것이 미래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해군이 이러한 도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해군은 그 역사적 사명을 계승하며 현대적인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위협은 분명 심각했지만 한국의 대응 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서해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힘겨루기는 앞으로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해군의 발전을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의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할 카운터 스텔스 기술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의 수석연구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024년 초 저는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함정용 고해후성 차열 도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 특별한 도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함정 온도가 올라가는 주요 원인인 근저고해선을 80% 이상이나 반사시킬 수 있었고, 함정 내부의 온도 증가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전에 사용하던 차열 도료는 근저고해선을 60%만 반사했었는데, 이것은 정말 큰 기술적 발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도료는 함정의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아줘서 함정에 설치된 냉각 장치를 덜 가동해도 되고 에너지 효율도 14%나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함정이 작전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신기했던 것은 한국이 스텔스 도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텔스 필름과 패널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한국이 만들고 있는 스텔스 패널 안에는 적군의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이 2장이나 들어 있었어요. 이 패널을 군사무기 바깥쪽에 붙이면 훌륭한 스텔스 능력을 얻을 수 있었죠. 지금까지 진행된 시험에 따르면 이 기술은 레이더 탐지 신호의 90%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스텔스 기술의 발전은 한국 해군의 생존 능력과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거예요. 특히 중국과의 해상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기술적 우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았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 해군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어요. 다른 방에서는 몇몇 엔지니어들이 스텔스 함정의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파를 모형에 쏘아보고 반사되는 신호의 양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모형은 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 기술을 실제 함정에 적용하면 적의 레이더에서 훨씬 더 작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텔스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시에 적의 스텔스 기술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해상 전투에서는 상대방의 스텔스 함정을 먼저 발견하는 쪽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음향, 전자파 감지 등 여러 종류의 탐지 방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저는 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실제 전투 상황에서 작동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 해상 환경에서도 효과적일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해상 조건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 안개, 높은 파도 등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의 해군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한국 해군의 전략적 위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연구소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연구소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스텔스 기술 혁신은 분명히 주목할 만했고 이것이 한국 해군의 미래 전투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이런 기술적 우위는 한국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 해군과 방위산업의 발전 속도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어요. 그 기술력과 혁신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직면한 도전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해군이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함께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국 해군 고위 장교들과 나눈 대화에서 자주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함정의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해군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했어요. 지난 가을 제가 참관한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정말 뛰어난 상호 운용성을 보여주었어요. 미국 해군 함정과 한국 해군 함정이 마치 하나의 함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더 깊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통합된 지휘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국 해군의 한 제독이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한국은 해군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했어요. 첨단 함정과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확보와 유지는 정말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제가 부산 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젊은 장교들의 열정과 지식에 감명받았어요.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죠. 우리의 최신 이지스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큰 도전입니다. 한 교육훈련 담당 장교가 설명했었어요. 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셋째, 한국은 스텔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의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할 카운터 스텔스 기술도 동시에 발전시켜야 했어요. 이 균형은 미래 해상 전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본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적의 스텔스 함정을 탐지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한국 해군에게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향후 50년 내에 한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현대화된 해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었어요. 특히 중국의 해상 팽창주의에 맞서는 중요한 견제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난해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자유항행 작전은 이미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주 전 울산의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두 번째 함정이 건조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거대한 크기와 첨단 무기체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신규 함정을 찍어낼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특히 미국의 전통적인 해양 패권이 중국의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략 포럼에서 만난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담긴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해군의 현대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국제 해양 질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연구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해군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들, 헌신적인 장병들, 그리고 강력한 산업 기반까지 한국은 분명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브릭스턴 레이릴 박사는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발전을 주시하며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그 중요한 변화의 순간들을 목격하는 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큰 전망대 가장자리에 서서 수에즈 운하의 조용한 물을 바라봤어요. 이곳은 배들이 오가며 분주해야 했는데 지금은 텅 비고 고요했습니다. 후티라는 단체가 이곳의 배들을 공격했고 이제 아무도 이 중요한 수로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이집트는 이 때문에 매달 1조 원 이상을 잃고 있었고 갑자기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 직업이 매우 중요해졌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쓰인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것은 후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집트의 경제 문제가 날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조수가 다가오면서 중단됐어요. 벨라리 박사님, LCC 대통령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운하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예상치 못한 곳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2025년 3월 15일에 후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워싱턴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한국의 서울에 도움을 요청했었죠.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변화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인들은 많은 힘을 사용했었습니다. 펜타곤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2025년 3월 15일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밀 공격은 사나, 사다, 호데이다라는 도시에 있는 중요한 후티 장소들을 타격했어요. 그들은 레이더,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이 보관된 장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미국이 하는 일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는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운해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여러 정부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대해 조언을 해본 저로서는 이집트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를 이해했어요. 수에즈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집트가 자신의 땅을 통제하고 돈을 벌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했었습니다. LCC 대통령은 라마단 기간 군 지도자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위험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말했어요. 운하는 매달 1억 1,565억 원을 잃고 있었고 이것은 이미 약한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티가 2023년 11월부터 이스라엘 배들을 공격한 후 3월 11일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었어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 지역의 국가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서로 어떻게 대할지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망대에서 걸어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벽에는 수에즈 운하와 주변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표시들은 후티 공격이 일어난 곳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무겁게 앉아 더 많은 보고서를 살펴봤었죠. 이집트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 같나요? 조수가 제게 차 한 잔을 가져오며 물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따뜻한 찻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다른 나라들이 운하를 통제하려고 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죠. 저는 최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집어들었어요. 배들은 물 위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일부는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안가에 서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지 큰 나라들과 그들의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 조수가 물었어요. 저는 제 컴퓨터에 방금 도착한 새로운 메시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모두를 놀라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그들은 이번에는 서쪽 대신 동쪽에서 도움을 찾고 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LCC 대통령을 위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세계의 이 부분에 큰 변화가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저는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학에서 우연을 믿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족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명령했을 때 이집트 지도자들은 기뻐했어야 했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걱정했었습니다. 저는 회의 중에 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방식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이집트인들은 미국의 도움을 그렇게 의심하나요? 영국 대사가 우리의 개인 대화 중에 저에게 물었었어요. 그는 정말 당혹스러워 보였었죠. 저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살펴봐야 해요.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많은 이집트인들은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일어났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외국 국가들이 이집트에서 운하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걱정은 단지 오래된 기억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이집트 친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한 말들을 지적했었어요. 그의 정부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었고 심지어 팔지 않으면 추가 세금으로 위협했었어요. 캐나다의 일부를 51번째 미국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대사에게 말했었습니다. 명백한 운명은 1800년대의 오래된 미국 아이디어로 미국이 영토를 확장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었죠. 이집트인들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 주변에서 더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운하 주변의 경제구역에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이집트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타르투스에 있는 해군 기지 때문에 홍해의 일부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체스게임과 같았고 수에즈 운하는 판 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조각이었어요. 이집트에게는 이 중요한 수로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후티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안보 관심사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걸어가서 고요한 운하의 물을 바라보았어요. 통과했어야 할 배들이 갇혀서 기다리고 있었죠. 경제적 피해는 매일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제 보안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LCC 대통령 사무실에 또 다른 메시지로 울렸어요. 저는 정직하면서도 조심스러워야 했었습니다. 상황이 미묘했었죠.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지역의 여러 정부를 위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의 군사적 도움 제안이 실제로 이집트의 운하 통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 제가 미국의 역설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날 저녁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이집트와 한국 관리들 사이에 통신이 증가한 것을 알아챘어요. 이집트는 다른 종류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도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이집트 연락처가 보안 라인을 통해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동맹국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했어요.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에 완전히 의존할 때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이집트는 보호자가 아닌 파트너를 원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군사기술 시연을 관찰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장에는 누가 기술을 제공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미사일 기술에서 방위 시스템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행을 위해 제 서류 가방을 싸면서 저는 글로벌 권력 관계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수에즈 운하의 위기는 단지 배가 통과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을 재형성하고 국가들이 누구를 신뢰할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그날 밤 제 개인 일기에 썼어요.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질문은 누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이며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저는 일기를 닫고 제 책상에 펼쳐진 지도들을 바라보았어요. 얇은 파란 선으로 그려진 수에즈 운하는 두 개의 거대한 수역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많은 부분이 이 좁은 통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이집트의 감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 걸쳐 영향력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회의, 더 많은 분석, 그리고 아마도 몇 가지 답을 가져올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분명했었죠. 미국인들은 그들의 패를 과도하게 내보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었습니다. 체스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다음 수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제 책상에서 빅토르 나메크의 보고서를 찾았어요. 그는 이집트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천무라는 특별한 미사일 시스템을 이집트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런 종류의 무기 판매를 막는 규칙이 있는데도 그들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의 방위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키139 천무라는 로켓 발사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천무 SBMD, 대함 탄도미사일은 이집트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제 노트에 적었었어요. 이 무기는 이집트가 자국의 바다를 보호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7년까지 준비되지 않겠지만 이미 인상적이었어요. 400mm 미사일이 놀라운 정확도로 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목표물을 찾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먼저 GPS와 항법 시스템을 사용해 가까이 접근한 다음 마지막 접근에서는 배에서 나오는 열을 볼 수 있는 적외선 센서로 전환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세계에서 오직 4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만이 이런 대함 탄도미사일을 마스터했었습니다. 한국은 5번째 국가가 될 것이고 이제 이집트도 이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여러 국방부 장관들이 비슷한 시스템의 시연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었어요. 장점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은 이런 미사일에 대해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배들은 스텔스 디자인이나 전자 신호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주변에 초고열 가스 플라즈마라고 불러요. 층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레이더로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탐색기는 이런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었어요. 방위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세요. 한 회의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들이 자신의 기술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무 시스템은 이집트에게 수에즈 운하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었어요. 운하는 좁고 미사일이 약 160km. 이런 종류의 무기로는 그리 멀지 않아요. 망갈 수 있어도 운하를 방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I3 시스템이라는 한국 회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냉각 적외선 센서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센서들은 만들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260도만큼 차가운 온도에서 작동해야 하고 극도로 주의해서 다뤄야 하는 희귀 재료가 필요했어요. 한국은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세계에서 단 6번째 나라였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미 더 나은 버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화라는 회사는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으면 언젠가는 800km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집트가 이런 개선된 버전을 얻게 되면 홍해 전체 지역의 바다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에서 다른 무기들을 구매했었어요. 1.3조 원 상당의 K9 자주포 이동식 대포 같은 것을 구입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 자주포를 해안선 보호에 사용한 첫 번째 나라였어요.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시스템을 결합하면 수에즈 운하 주변에 강력한 방어망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천무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비슷한 한국 기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2005년에 이집트는 로켓 발사기의 이전 버전인 K136 구룡 시스템을 36대 구매했었습니다. 한국 외에 이집트만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역 상황도 한국 무기에 유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천무 로켓을 구매했었어요. 이것은 이 나라들이 같은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통 위협에 대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동 방위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말했었습니다. 한국이 이 지역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예상치 못한 리더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집트와 한국 사이의 이 파트너십이 국가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믿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에만 의존하는 대신 작은 나라들은 복잡한 정치적 조건 없이 기술을 제공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게 이 첨단 미사일을 얻는 것은 단순히 방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보를 통제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인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로 이집트는 더 강하게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것이었어요. 천무무기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 큰 국제적 이야기에서 뜻밖의 주인공을 발견했었어요. 바로 아이삼 시스템이라는 한국 회사였죠. 이 회사는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였어요. 이 새로운 기술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센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영하 260도의 온도에서 작동해야 하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희귀하고 비싼 재료를 사용해야 했었죠. 한국은 이런 센서를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단 6번째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천무 SBM이 미사일의 첫 버전은 160km를 날아갈 수 있었어요. 많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좁은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했었죠. 한화라는 회사는 이미 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800km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집트는 홍해 지역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거였죠. 여기서의 장점은 미사일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저는 해상보안 관련 관리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했었어요. 이것은 보호 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것에 관한 거죠. 이집트는 이미 K9 구매했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큰 포였어요. 이 포들은 1억 3천억 원, 정말 많은 돈이죠. 이 들었었죠. 이집트는 이 자주포를 해안 보호에 사용한 첫 번째 나라였어요.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방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천무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K1 36구룡이라는 비슷한 한국 무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전 연구에서 이에 대해 글을 썼었어요. 이집트는 한국 외에 구룡을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로 2005년에 36대를 구입했었습니다. 이 지역의 전략도 한국 시스템에 유리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천무 로켓을 구매했었죠. 이는 모든 이 나라들이 필요하다면 공통의 위협에 맞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운하 근처 사막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켓은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과 함께 발사되었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연기 자국을 남겼었죠. 정확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수마일 떨어진 물 위에 떠다니는 목표물을 놀라운 정밀도로 맞췄었어요. 시연 중에 이집트 장군이 제 옆에 서서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었어요. 수년 동안 우리는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었어요. 수에즈 운하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집트의 학교, 병원 및 기타 중요한 것들을 위한 돈을 가져오고 있었죠. 안전하지 않아서 배가 운하를 통과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기술은 단지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집트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한 나라가 더 큰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운하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항을 기다리는 배들이 줄을 서 있었고 어둠이 내리자 그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 선박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물품, 음식, 약, 옷, 전자제품, 연료 등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운하는 150년 이상 대륙을 연결해 왔었어요. 이제 그 미래 안보는 이집트와 한국 사이의 예상치 못한 우정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지역의 나라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꿀지 궁금했었어요. 밤이 사막에 내려앉자 저는 새 미사일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 군사기지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의 기술자 팀들이 나란히 일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보고 있어요. 저는 혼자 말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힘을 찾고 있는 거죠. 저는 내일의 회의를 준비하며 연구 노트로 돌아갔어요. 한국이 중동의 안보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사일과 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나라들이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중동 안보에서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모든 메모를 검토했어요. 몇 주간의 연구 끝에 한 가지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있었어요. 이집트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숨겨진 계획이나 비밀 목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을 신뢰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전통적인 강대국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고 말했지만 충분한 총알과 무기를 보내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통제력을 확장하려고 했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항구를 통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어요. 그들은 중동 전역에 놀라운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지었어요. 그들은 쿠웨이트의 물 위에 거대한 다리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도 지었어요. 이제 그들의 국방 산업도 이와 같은 친근한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두 번째 중동 붐은 실제로 무기 판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역 보안 전문가들이 가득한 방에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안보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죠. 특히 이집트에게 천무 SBM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단지 무기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지식을 얻음으로써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라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면서 전통적인 강대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위기는 중동 안보가 조직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방기술 제공자로서 한국의 부상은 중견 국가들이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모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LCC 대통령이 한국과의 공식 안보 협정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세계 정치에서 일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후티의 수에즈 운하 공격은 단지 해양 안보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초강대국 정치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천무미사일은 결국 수에즈 운하의 운영을 확보할 것이지만 더 깊은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들은 현재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오래 지속될 방식으로 안보 관계를 재구축하고 있었어요. 해양 안보를 분석한 30년 동안 저는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이렇게 중요한 전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에즈 전략은 모든 것을 바꿨고 저 타진 벨라리 박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최전선에 자리했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매료시킨 것은 한국이 이 위기에서 이집트의 완벽한 파트너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초강대국들은 모두 복잡한 정치적 요구와 함께 왔어요. 유럽 국가들은 종종 그들의 거래에 인권 조건을 붙였죠. 그러나 한국은 정치적 짐 없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뭔가 다른 것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 해군 본부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곳에서 관리들이 한국 무기 시스템을 그들의 해안 방어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기술적 정교함뿐만 아니라 이집트 장교들이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할 때의 자부심이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이집트 해군 제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파트너와 함께 우리 자신의 안보 미래를 구축하고 있어요. 천무 시스템은 특히 적응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엔지니어들은 좁은 수에즈 운하를 방어하기 위한 그들의 특정 요구에 맞게 그것을 수정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유연성은 미국과 유럽 시스템이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완전한 패키지로 제공되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집트 군 인원들과 나란히 일하며 그들에게 단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고 결국에는 현지에서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 지식 이전은 아마도 무기 자체보다 더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훈련 세션들을 관찰했고 이집트 기술자들이 점차 복잡한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국 강사들과 그들의 이집트 학생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애가 있었습니다. 무기 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 고객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 존중이었죠.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물고기를 팔지 않아요. 한 한국 엔지니어가 커피 휴식 시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접근 방식은 계약상의 의무를 넘어서는 깊은 충성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단지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장기적인 관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곧 사우디아라비아, UAE,
심지어 요르단에서 온 대표단들이 이집트 한국 파트너십을 관찰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들도 전통적인 안보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었죠. 저는 카이로에서 열린 지역 안보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그의 나라의 관심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어요. 사우디는 이미 일부 천무 로켓을 구매했지만 이제 더 넓은 기술 이전 협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저는 회의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 중심에 있는 지역 안보 네트워크의 시작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잠재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방어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공통 사용은 이 국가들이 후티와 같은 공유된 위협에 대항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제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역사를 통틀어 안보관계는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형성해 왔습니다. 냉전 동안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산,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이전의 영국 제국의 군사적 지배, 이 모든 것은 세계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중동에서는 지배보다는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에 더 기반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적과 기술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제국주의적 짐이 없는 한국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데 완벽하게 위치해 있었어요. 카이로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나일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저는 이제 안전해진 수에즈 운해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화물선들을 볼 수 있었어요. 위기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의 장기적인 영향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 중에 친구가 된 한국 국방무관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제 전화가 울렸어요. 방금 확인했어요. 새 나라가 더 이집트와의 우리 방위 파트너십 모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타이핑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에즈 전략은 누구의 예상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더 이상 제 보고서에 있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한 번에 하나의 파트너십식 중동을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